후보님과 관련된 자유로운 자유 주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녹색 종이를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녹색 종이 하나 뽑아주시죠. 이번에 밑에 숨겨놓은 걸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키워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와 관련된 질문 누구시죠? 네. 같은 사람이 자꾸 뽑히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변호사를 꿈꾸고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네네네.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변호사 시절 때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 무지하게 많지요. 그 중에 굳이 한 개만 골라내라면 그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시다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산재 처리를 안 해줬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또 연수생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안 맞다고 그래서 소송을 해서 결국 이겨가지고 제가 배상을 받아서 집행을 해서 받았는데 그때 이미 쫓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으로 송금해준 사건이 있는데 그분의 팔이 자꾸 가끔씩 떠오릅니다.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이국 멀리 정말 먼 땅에 돈 벌려고 갔다가 중장애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강제 출국을 당해버렸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뭐 그런 생각 듭니다. 후보님도 소년공 시절에 팔을 다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팔이 더 이렇게 됐죠. 기억에 남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뽑아주시죠. 잘 섞어서 뽑아주십시오. 이건 뭐 숫자가 몇 개 안 되네요. 아닙니다. 녹색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나왔군요. 드디어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의 선택은 바로 그분이에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오실 그분 윤석열. 네, 지금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랑 지지율이 많이 좀 박빙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건지 설명 듣고 싶고요. 또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네. 지지율은 사실은 정말 일주일 사이에 또는 3, 4일, 2, 3일 사이에도 막 급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연연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 연연하면 사람 좀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선거를 처음 나와보면 거기에 상처받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많이 겪어보면 오늘 지지율이 막 올라가면 그래 내일 떨어질 수 있지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많이 떨어지면 그래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게 생각 밖으로. 지지율이 왜 이런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그냥 국민들한테 지지를 좀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근에는 조금 상황이 개선되는 것 같아서 전에 막 10%, 20%씩 밀릴 때보다는 조금 나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 윤 후보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꽤 많은데 제발 좀 자주 만납시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있는데 해주세요. 저도 반박 좀 하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요. 최근에 이제 토론을 계속 제안 중이셔서 토론하자라는 메시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도 꼽아주시죠. 네네. 역시 초록색 종입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자기 관리. 네. 우리 소연 씨. 질문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2017년대 이제 성남시장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그 자전거 행사를 종로에서 하셨던 거를 인상 깊게 봤는데요.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로 평소에 좀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혹시 불편하셨던 점은 없었는지 자전거를 타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앞으로 더 늘어갈 자전거 인구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게 계획 중이신 정책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정말로 좋아해요. 저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여러 차례 해봤죠, 혼자. 18일, 20일씩 이렇게 다녀봤는데 나중에 지금은 자전거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좀 갖춰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보면 이제 불법 주차로 다 막고 있고,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는 자전거 도로 그 주차 위반을 일부러 그거만 단속하는 요원들을 좀 배치해 놓은 일도 있어요. 실제로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보상이 참 문제다.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을 했어요. 자전거 보험을 다 들여드렸죠, 성남 시민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다쳤을 때 비용 또는 아니면 그 뭐 죽거나 이랬을 때 보상, 이런 게 또 가능하게 보험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안전한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도심의 수송 효율 측면에서 보면 자전거가 훨씬 효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는 한 대로 차선 한 개를 다 차지하고 혼자 타고 다니잖아요, 대개. 근데 자전거는 아주 좁은 면적에 아주 효율적으로 타고, 특히 이제 소위 탄소 발생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친환경적이고 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전용 도로 또 많이 만들고 보험제도 도입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연 씨는 자전거 타시나요? 네, 타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진심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도 연이어서 뽑아주십시오. 팀 속도 네. 좋습니다. 정책하고는 좀 다르지요. 네. 듣기 싫은 소리 나왔습니다. 자, 비호감. 앞서 윤석열에 이어 이번엔 키워드 비호감. 네, 제 뒤에 계신 분입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좀 드리기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을 비호감 대선이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매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대비해 보면 지금 이제 각 후보들의 문제하고 과거의 다른 후보들의 문제를 절대치로 비교해 보면 그렇게 완전히 상황이 나빠졌냐라는 점은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건 또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선거가 잘하기 경쟁이 아니고 네거티브 경쟁이 되면서 없는 사실로 그 흑색 선전을 하는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공격들을 하는데 뭐 제 아들이 무슨 부정 입학을 한 게 아니냐, 정말로 황당한 얘기인데 다 1등급들이거든요. 다 정당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막 조작을 해가지고 무슨 공부도 못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들어간 걸로 이렇게 막 공격을 하다 오늘은 사과했더라고요. 사과는 안 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네거티브전이 벌어졌느냐 하면 포지티브 경쟁에서는 이기기 어려운 측이 네거티브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선거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데 도가 지나친 거죠. 이제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국가의 운명, 또 5,200만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철저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가족, 측근, 더하기, 본인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력까지 다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검증이 또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측면도 있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도 저는 이제 옥석이 가려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래가 중요하죠. 나의 미래, 나와 가족의 미래를 결정할 존재를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좀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누군가의 복수 감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누구를 심판하는 문제는 사실 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선거에 임박하면 정말로 누가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책임질 실력이 과연 말이 아니라 증거로 증명되는지를 보게 되겠죠. 선거에 임박하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비호감과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뽑아주시죠. 다음 키워드가 궁금해집니다. 저도 이제 완벽한 사람은 못 돼서 좀 부족함이 있는 점들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자, 다음 키워드는 2030. 여러분에 관한 얘기 같습니다. 2030. 네, 2030. 마이크. 여기요. 저는 2030이 아닌데. 네. 뽑기 운이 참 좋은 겁니다. 아, 네. 이게 다 돼서 요즘 이제 대선 토론 보면은 양측 다 2030 세대 기준으로 이런 토론을 많이 하시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저희 층에 관심을 많이 네.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 아니면 단순 표심을 얻기 위한 행위인지 그런 네. 게 아니라면은 나는 구체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개선을 하고 싶다. 청년층의 네. 고민들이 정말 많잖아요. 다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 하나는 꼭 성공하고 싶다. 혹은 만약에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자리를 계속 가지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가 이제 2005년부터 했으니까 한 16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지금, 이게 한 10여 년 전에는 청년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표율이 60대는 60%, 50대는 50% 이렇게 그 나이대와 일치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사회운동을 하면서 또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정치에 참여해야 존중받는다. 특히 노인층들, 어르신들은 투표율이 높으니까 무조건 정책이 노인 정책에 중점이 가게 됩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제가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도 아주 다양한데 사지 멀쩡하고 미래가 창창하고 기회도 많고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으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 했던 거예요. 그래도 청년들이 투표를 안 해서 제가 인정받으려면 투표해야 된다고 나름 이 작은 목소리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투표율이 확 올라갔습니다. 청년 투표율이 오히려 이 40대, 30대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막 벌어졌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청년들이 정치가 나와 무관한 게 아니구나. 정치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이제 청년들의 향배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청년들이 정말 투표도 많이 안 했다면 당위로는 얘기는 많이 했겠지만 투표율이 뭐 20%대 이러면은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겠죠. 지금은 매우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데 이제 부동층화돼 있잖아요. 지금도 확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옮기겠다.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가 많습니다. 매우 뭐 좋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드디어 기성세대들이 청년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저도 정치인인데 뭐 표하고 관계없이 그런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관심도가 더 높아진 건 사실이고 다만 제가 약간 이제 좀 저 자신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청년 자체 정책에 있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좁은 둥지를 추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경쟁에 탈락해도 그 둥지 안에 남아 있을 정도로 기회를 넓혀줘야 되겠다. 성장을 최대한 회복해야 되겠다. 공정한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대화를 직접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해결은 못할지라도 고통에 공감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좁은 둥지 안에서 누가 둥지에서 떨어질 것인가를 공정한 룰을 만들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둥지의 크기를 넓히는 거다. 그래서 성장 정책에 주력하려고 하죠. 보통 일자리 얘기도 많이 하지만 아까 우리 강호 씨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거거든요. 시장이 만들고.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큰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에너지 전환해야 되잖아요. 재생에너지로 다 전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생에너지를 태백산 산 꼭대기에서도 저기 여수 섬 바닷가에서도 풍력, 태양광 발전을 해서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 팔 수 있게 해주면 수입이 대체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송배전망을 촘촘하게 깔아줘야 되는데 이런 투자를 통해서 산업 전환도 이뤄내고 신산업도 생겨나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질 거다. 네.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시키는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4분 10초 쓰셨습니다. 네, 다른 데서 제가 많이 아꼈기 때문에 네. 다음 키워드에서 뭐 1분만 말씀하시면 되죠. 그러겠습니다. 네. 키워드 뽑아주십시오. 네, 중요한 문제는 좀 길어지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사면. 키워드는 네. 사면. 사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앞둔 이제 네. 대학생 김희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이제 대학생 때 보고 또 이제 사면되는 걸 대학생 때 보면서 좀 느낀 게 많았는데요. 혹시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이제 사람들 혹시 사면하실 생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이게 좀 다른 저보고 이제 말 바꿨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기회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바꾼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결정되기 전에는 의견들을 낼 수 있는데 결정이 된 다음에는 책임이 없는 사람들은 품평을 해도 됩니다. 비평을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집권 세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지 비평할 입장은 아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해서 고뇌를 이해한다. 그러나 결정은 존중한다. 사죄해야 한다 국민에게. 그러나 역사의 법정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면 지금 시기상조다. 왜냐?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최소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국민에게. 이 정도는 해야 얘기가 시작은 될 수 있을 텐데 그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사면하실 계획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 답변 주시죠. 아직은 뭐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사면 계획은 없으시다. 네,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꼽아주시죠. 네. 이거 맞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 대장동 안 좋아하십니까, 후보님? 어쨌든 후보님, 뭐 대장동 안 좋아하십니까? 불리한 주제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사실은 저는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그러나 국민의 실망이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부족한 게 있고 그러나 형사사법적 측면에서는 정말로 억울하죠. 아니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답변은 질문 듣고 해주시죠. 네. 대장동.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직장인이고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좀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대장동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두 분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최근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분께서 극단적으로 선택을 할 만큼의 책임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최종 결정권자는 지금 후보님이셨고 그분께서 이제 한 거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한 책임이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모른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분의 이제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후보께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모른다고 했던 게 이제 임기응변이나 거짓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을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대장동 문제는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 주세요. 민간 개발하도록 부정 대출 눈 감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후보죠. 그때 부정 대출을 단속해서 대출 회수했으면 그냥 LH가 계속 공공개발했을 거예요. 그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두 번째로 LH한테 공공개발 못하게 하고 민간개발 시킨 압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잖아요. 성남시장 이재명이 나는 성남시가 공공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이거 절대로 못하게 시의회 동원해서 막은 게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어쨌든 민간개발업자가 일부 취득하고 내가 70%를 회수했는데 이 30%의 이익을 가지고 나눠 먹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죠. 제가 이 민간업자들에게 70% 가까이 회수하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1,100억 내가 추가 부담시켜서 성남 시민을 위해서 뺏은 사람이 이재명인데 내가 거기에 이해관계였으면 내가 왜 뺏었겠습니까? 도로 줬어야지. 누가 더 책임이 큽니까? 이건 국민의힘이죠.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민간업자들과 공공개발의 접점에서 이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우려했던 지점이죠. 그래서 이건 민간개발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제가 주장했고 100%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국민의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업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밖에 없었고 그 경계 지점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모른다 안다 이 문제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분이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실무자가 누구냐 물어봐서 이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통화를 많이 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핵심 실무자다.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갔더라. 출장을 가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그 사람을 제가 왜 특별정하게 기억을 못하냐고 하면 그게 적정한 지정일까요? 제가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안에도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갔는데.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예를 들면 그분에 대해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핵심 실무자였고 제가 수차례 통화했던 그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을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책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유행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번에 그 무죄 받은 그 사건으로 수사받고 재판받을 때 그런 생각들 잠깐 했을 때가 있습니다. 피의자들은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고 보여질 증거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들이대면 갑자기 멘붕에 빠집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살지?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없고 불리한 증거만 있는데 내가 아무리 결백하다 해도 안 믿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검찰과 언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쓰고 사망한 분도 계시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왜 그런 걸 쓰겠습니까? 진짜로? 이런 점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지금 말씀은 그분이 뭘 엄청 잘못했을 거라는 전제에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책임 얘기는 아마 그거와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가 거의 유일하게 어쨌든 이거 인허가권 행사에 생긴 불로소득 환수하려고 공공개발을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서. 제가 거기에 이해관계 있으면 그냥 허가해 주면 됩니다. 100% 그들이 갖게 허가해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싸울 일도 없었겠죠. 로비할 일도 없었겠지. 근데 제가 왜 굳이 공공개발을 해가지고 70% 내놔라 뺐고 더 또 1,100억 더 부과시키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은 형사사법적으로 문제 삼는 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보면 알겠습니다. 진짜 도둑, 민간업자와 유착한 진짜 책임질 사람은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들이 민간개발을 강요했고 알겠습니다. 후보님 민간개발에서 이익을 받았고 예. 저에게 압박을 민간개발하라고 압박했던 사람들이 왜 민간개발하게 했냐고 저한테 지금 이렇게 책임을 물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충분히 답변의 시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무겁기 때문에 제가 후보님께 옆으로 가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이것도 이제 더 안 하시게요? 네, 후보님 일어서 주시고요. 자, 의자와 새 스튜디오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한 키워드도 나왔고 네. 비호감, 그 대장동 좀 민감한 키워드 나올 수 있었는데 그래도 솔직하고 또 친절하게 나름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